순시민의 꽃방의 아침은 늘 분주하면서도 향기로웠습니다. 딸랑, 맑은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 갓핀 장미 향기가 골목으로 훅 하고 번져나가곤 했습니다. 이 작은 꽃집의 주인 박순심 여사는 올해 70하고도 2해를 더 보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꽃을 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봄날의 소녀처럼 설렘이 가득했고 선한 눈매에는 순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짧게 파마를 한 희끗한 머리카락마저 그녀에게는 멋스러운 장식처럼 어울렸지요. 순심은 분무기로 이파리에 물을 뿌리며 하나하나 다정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쁜이. 간밤에 잘 잤어? 오늘은 물맛이 달지? 그렇게 한참을 꽃과 대화를 나누는데 밖에서부터 요란한 목소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엄마, 엄마, 박순심 여사, 또 밥 거르고 그거 만지고 있지. 쾅 하고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활기찬 기운을 몰고 들어온 건 그녀의 하나뿐인 딸 오복자였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후드 집업이 어울리는 억척스럽고 생활력 강한 여자였죠. 내가 엄마 굶을까봐 식당 문 열기도 전에 국밥 싸들고 왔는데 기어이 밥대를 놓쳐? 얼른 이리 와서 앉아. 순심은 딸의 성화에 그저 허허 웃을 뿐이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우리 복자 왔구나. 아이고, 냄새 좋다. 그런데 밥이 뭐 그리 대수라고. 얘네들 목마른 게 더 큰일이지. 복자는 펄쩍 뛰며 순심을 식탁 의자에 억지로 앉혔습니다. 엄마는 꽃이 밥이야?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지. 그러다 쓰러지면 나만 고생이라고, 나만. 얼른 먹어, 식기 전에. 복자의 목소리는 컸지만 뚝배기를 내려놓는 손길에는 따뜻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순심이 막 숟가락을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딸랑, 다시 한번 문종이 울렸습니다. 계세요. 박순심 씨 앞으로 소포왔습니다. 넉살 좋은 동네 집배원이 큼지막한 상자가 아닌 웬 얇고 네모난 꾸러미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복자가 먼저 받았습니다. 소포요? 누가 보냈대? 꾸러미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던 복자의 표정이 갸웃해졌습니다. 이상하네. 보낸 사람 이름이 없네, 엄마. 주소도 좀 이상하고 갈색 포장지로 싼 손바닥만 한 꾸러미였습니다. 겉면은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해 있었죠. 순심은 집배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꾸러미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걸 받아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뭐야, 엄마. 뜯어봐. 별거 아니겠지. 복자가 재촉했습니다. 순심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포장지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삭! 삭! 낡은 종이가 마찰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포장지 안에서 나온 것은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였습니다. 그냥 편지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순심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봉투는, 그 글씨는, 아니, 이게. 복자가 순심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얘졌어. 누구 편지인데? 순심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18살 박순심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김진우님. 그리고 그 위에는 아주 선명하게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반송? 이게 왜? 나는 이거 붙이지도 못했는데. 순심은 중얼거렸습니다. 60년 전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기로 한 날 밤새 썼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약속 장소에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순심은 그 편지를 붙이지 못한 채, 아니, 붙일 용기를 잃은 채
그대로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김진우가 누군데? 복자가 소리쳤습니다. 순심은 딸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60년이었습니다. 까맣게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름 석자가, 이 낡은 편지 한 장이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60년 만에 반송이 되어 돌아온단 말입니까? 복자는 한숨을 푹 쉬며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따 다시 올게. 그거 뜯어보든 태워버리든 맘대로 하고 밥 꼭 챙겨 먹어. 딸랑. 문이 닫히고 꽃방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순심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진우 씨, 나 순심이에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18배 순심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편지를 붙들고 울던 순심은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멍한 눈으로 유리문방, 길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째 비어있던 상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쿵, 쿵, 망치질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무언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는 하얀색의 깨끗한 간판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추억사진관. 순심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진관이 새로 생기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한 남자가 땀을 닦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희끗희끗한 짧은 머리, 편안해 보이는 셔츠에 니트 조끼를 입은 인자한 인상의 노신사였습니다. 남자는 허리를 펴고 새로 걸린 간판을 올려다보며 아주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심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깊은 눈매도 따뜻하게 웃던 그 미소도 모든 것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길 건너편의 남자가 문득 시선을 돌려 꽃집에 서 있는 순심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그저 동네 주민이려니 하고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순심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60년 만에 돌아온 편지가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박순심은 유리문에 이마를 기댄 채 저절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 씨,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박순심이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본인도 잘 몰랐어요. 길 건너편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저 남자, 김진우. 6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순심의 심장은 18살 그때처럼 마구 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내 차가운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 이제 와서? 저 편지는 또 뭐고? 순심은 손에 쥔 낡은 편지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종이의 바삭한 감촉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는 것만 같았죠. 그녀는 무슨 힘에 이끌린 듯 천천히 꽃집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차가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골목길을 가로지르는 그 몇 걸음이 꼭 6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딸랑. 추억사진관의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냈어요. 가게 안을 정리하던 김진우가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인자한 미소 그대로 순심을 맞이하는 거 있죠. 어서 오세요. 손님이시군요. 아직 정리 중이라 조금 어수선합니다. 순심은 그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깊어진 눈매, 희끗해진 머리카락, 굵어진 손마디. 모든 것이 변했지만 어쩐지 그 따뜻한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인 것 같았어요. 진우는 멋쩍은 듯 셔츠에 먼지를 털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사진 찍으러 오셨습니까?
순심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 나왔죠. 저를 모르시겠어요? 진우는 그제야 순심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의 인자한 미소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선한 눈매, 짧은 파마머리, 낯선 듯 익숙한 얼굴.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혹시, 아니, 그럴 리가. 순심이, 박순심? 순심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예요. 나 박순심이에요, 진우 씨. 진우는 숨을 헉 하고 들이마셨죠.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순심아, 내가 여길 어쩐 일로. 그는 반가움에 한 걸음 다가오려다 이내 멈칫했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심은 재회의 기쁨을 나눌 여유가 없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60년 묵은 편지를 그의 눈앞에 척 내밀었죠. 이거 진우 씨한테 온 편지예요. 진우의 시선이 편지 봉투에 닿았습니다. 받는 사람 김진우님, 그리고 그 위에 찍힌 붉은색 반송 도장. 그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듯 순심과 편지를 번갈아 보았어요. 반송이라니, 이게 무슨... 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낡은 봉투를 열자 60년 전의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듯 했죠. 진우 씨, 나 순심이에요.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진우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는 거예요. 반가움은 간데없고 깊은 혼란과 당혹감만 남았죠.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니야. 순심아, 나는 이런 편지 받은 적 없어. 순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럼 이건 뭔데요? 60년 만에 나한테 반송이 되어 왔는데 당신이 받지도 않은 편지가 어떻게 나한테 돌아와요? 진우는 답답하다는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정말이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만 난 이 편지 오늘 처음 봐.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왜 나한테 이걸 보냈었는지도. 순심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른 척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바로 그때였어요. 진우가 순심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6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질문을 꺼내는 거 있죠.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아주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오히려 내가 묻고 싶었어, 순심아. 네, 그날, 60년 전 그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한 날, 기차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왜 안 나왔어? 나 해가 질 때까지, 마지막 차가 끊길 때까지 너 기다렸어. 이번에는 순심히 숨을 들이마실 차례였죠. 무슨 소리예요? 내가 기다렸어요. 진우 씨가 안 왔잖아요. 내가 정류장에서 첫 차부터 막차까지 기다렸는데 진우 씨는 코빼기도 안 비쳤잖아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바람을 맞았다고 기억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기억은 너무나도 선명했지만 이렇게 완전히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분명히 약속 장소에 나갔어. 순심도 지지 않고 소리쳤죠. 나도 나갔어요. 하루 종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사진관 문이 부서져라 열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아침에 국밥을 들고 왔던 딸 오복자가 엄마가 웬 낯선 남자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곧장 쫓아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누군데?
엄마, 이리 와.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함부로 말 섞지 말랬지. 복자는 다짜고짜 순심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진우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저, 손님, 이분은 제 오랜 친구입니다. 복자는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죠. 친구, 우리 엄마가 이런 아저씨를 알 리가 없는데, 당신 뭐야? 우리 엄마한테 뭐 팔아먹으려 그래? 순심이 딸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복자야, 그만해. 그런 거 아니야. 순심은 다시 진우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닌 차가운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이 편지 받은 적 없다는 거. 진우는 복자의 험악한 기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순심만을 바라보며 진심을 다해 고개를 끄덕였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순심아, 난 이 편지 오늘 처음 봤어. 순심은 손에 들린 낡은 편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편지가 아니었어요. 60년 전 누군가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무서운 증거였습니다. 순심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린 대체 60년 동안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박순심과 김진우는 그날 이후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시피 했어요. 60년 만의 재회는 기쁨이 아니라 풀 수 없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눈앞에 가져다 놓은 셈이었죠. 순심은 꽃을 만지면서도 자꾸만 길 건너 사진관을 힐끔거렸고 진우 역시 사진기를 닦으면서도 순심의 꽃집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다렸는데 왜 만나지 못했는지, 그 편지는 대체 누가 왜 지금에 와서 보낸 것인지, 두 사람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지요. 그 답답한 마음을 처음으로 알아챈 건 동네 터줏대감이자 복자네 식당의 단골 손님 최배달이었습니다. 체크무늬 셔츠가 잘 어울리는 호탕한 웃음이 매력인 속정 깊은 아저씨였죠. 최배달은 순심과는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막역한 사이였고 진우와도 구면이었습니다. 아니, 순심이 너는 꽃에 물을 주는겨? 내가 물을 마시는겨?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려. 복자네 식당에서 국밥을 먹던 최배달이 맞은편 꽃집의 순심을 보고 혀를 찼어요. 그리곤 대뜸 사진관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딸랑, 이봐, 김 사장, 아니, 김진우, 60년 만에 돌아와서 한다는 게 우리 순심이 혼 빼놓는 일인가? 진우는 멋쩍게 웃으며 최배달을 맞았습니다. 배달이 자네였구만. 오랜만일세. 최배달은 진우의 등을 퍽 하고 내리쳤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근데 자네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척 보면 알지. 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60년 묵은 체증이 있는 사람들처럼. 진우는 한숨을 푹 쉬며 낡은 편지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최배달은 이마를 탁 쳤죠. 편지? 그러면 안 되지.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풀릴 거 아뇨. 가만히 있어봐. 오늘 저녁에 복자네 식당 말고 저기 조용한 막걸리집에서 나랑 셋이 좀 보세. 그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고 두 사람은 최배달의 주선으로 낡은 목로주점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죠. 최배달이 일부러 호탕하게 웃으며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콸콸콸. 자자, 한 잔들 받어.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가 이렇게 셋이 모인 게. 진우 자네는 그때 서울로 전학 간다고 하더니 아주 소식이 끊겼었고, 순심이 너는 아이고 말해 뭐해. 고생 많았지. 순심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는 막걸리 잔만 만지작거렸죠. 최 배달이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 이 사람들아. 60년 만에 만났으면 왜 그랬냐, 보고 싶었다, 말을 해야 할 것 아녀. 왜 둘 다 벙어리가 됐어? 그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순심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떨렸죠. 진우 씨, 정말 그날 정류장에 나왔었어요? 진우는 잔을 내려놓고 순심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왔어. 순심아,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나? 자네가 올까봐 첫 차 시간보다 1시간은 먼저 나가서 기다렸네. 그런데 오지 않았어. 아니에요. 순심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나도 갔어요. 엄마 몰래 새벽밥 먹고 뛰쳐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진우 씨 그림자도 못 봤는데. 최 배달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이거 이상하네. 분명 같은 장소, 같은 날을 말하는 것 같은데. 허, 이거 무슨 도깨비한테 홀린 것도 아니고. 진우가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순심이가 나한테 보냈다는 이 편지. 난 정말로 받은 적이 없네. 이게 60년 만에 반송이 되어 돌아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두 사람이 다시 깊은 침묵에 빠져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덜컥 열리더니 웬 낯선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지만 눈매가 매섭고 어딘지 모르게 선과 악이 공존하는 얼굴이었죠. 그는 순심과 진우, 최 배달을 차례로 훑어보더니 기분 나쁜 웃음을 흘렸습니다. 최 배달이 인상을 썼습니다. 아니, 자네는 강태수? 강태수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강태수라고 불린 남자가 진우의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진우의 막걸리 잔을 불쑥 집어들어 단숨에 들이켰죠. 최 배달이. 오랜만이네. 근데 여긴 무슨 조합이야? 이야. 이거 그림 좋은데. 태수가 순심을 힐끔거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 박순심 여사. 그리고 이건 누군가. 60년 전에 야반도주했던 김진우 선생 아니신가?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죠. 강태수는 60년 전 순심을 지독하게 쫓아다녔던 동창이었습니다. 최 배달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강태수, 말 조심 못해. 어디서 술주정이야. 태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낄낄거리며 진우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왜 이래, 최 배달이. 정다운 친구끼리. 안 그런가, 김진우 선생? 이야. 60년 만에 돌아와서 한다는 게 순심이랑 연애라도 다시 하시나? 응? 진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말 조심하게, 태수. 우린 그런 사이 아닐세. 그런 사이가 아니야? 태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순심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들 모여 있어? 혹시 그것 때문인가? 태수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 편지, 그 망할 놈의 편지, 박순심이 내가 쓴 거 아직도 갖고 있었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순심과 진우, 최 배달의 시선이 동시에 강태수에게 꽂혔습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인자한 눈매가 분노로 이글거렸죠. 그는 벼락같이 강태수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우당탕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편지를. 최 배달이 황급히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진우야, 참아. 태수야, 너. 멱살을 잡힌 강태수가 그러나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우의 손을 탁 쳐내며 말했죠. 내가 보낸 거냐? 그 편지 내가 훔쳤다가
이제 와서 보낸 거냐고. 진우가 포효했습니다. 강태수가 셔츠를 툭툭 털며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내가 왜, 그딴 편지, 내가 뭐하러 60년이나 갖고 있어. 그는 몸을 돌려나가려다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깨 너머로 진우를 돌아보며 아주 아기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나 김진우. 그 편지. 태수가 입꼬리를 씩 올렸습니다. 나 말고도 아는 사람. 한 명 더 있는데. 강태수가 그렇게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가버리자 막걸리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김진우는 멱살을 잡았던 손을 허공에 쥔 채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나 말고도 아는 사람. 한 명 더. 강태수의 마지막 말이 독침처럼 세 사람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최배달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요. 아니, 저놈이 미쳤나? 순심아, 너 혹시 짐작 가는 사람 있어? 태수놈이랑 그 편지를 같이 본 사람이라니. 순심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죠. 나는 모르겠어요. 태수한테 그 편지를 보여준 적도 없는걸요. 쓴 날 바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진우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 한 명이라는 게 대체 누굴까? 바로 그때 순심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가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60년 전 순심이가 속마음을 털어놓던 유일한 단짝.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정숙이. 문정숙? 최배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숙이? 그 똑똑하고 야무지던 애? 서울로 시집가서 아주 대궐 같은데 산다던 그 정숙이 말이야? 순심은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속에 피어오른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질 않았죠. 그날 밤 순심은 60년 전 잃어버린 편지와 60년 만에 돌아온 진우, 그리고 갑자기 편지의 존재를 아는 강태수와 문정숙의 얼굴을 떠올리며 또 한숨도 자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바로 다음 날 오후였어요. 순시민의 꽃방에 딸랑 하고 맑은 종소리가 울렸는데 가게 안으로 웬 아주 세련된 할머니 한 분이 들어서는 거예요. 희끗희끗한 머리를 아주 멋지게 짧은 단발로 자르고 값비싸 보이는 단색 실크 셔츠에 바지를 입은, 꼭 서울의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모습이었죠. 70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순심은 분무기를 든 채 그 사람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낯선 그 할머니가 천천히 검은 선글라스를 벗는데 그 차가운 눈매가 드러났습니다. 박순심, 너 참 촌스럽게 늙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얼굴은 분명 60년 전 순심의 단짝, 문정숙이었습니다. 정수가, 내가 여긴 어쩐 일이야. 순심이 반가움에 달려가려는데 정숙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정숙은 꽃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혀를 찼어요. 꽃 냄새 지겹지도 않니? 너 여전하구나, 순진한 건. 그러더니 본론부터 꺼내는 거 있죠. 김진우 돌아왔다며. 소식 듣고 왔지. 강태수 그 자식이 어젯밤에 나한테 전화를 다 했더라. 60년 만에. 순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강태수가 말한 한 사람이 정말 문정숙이었던 거죠. 순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가 너도 혹시 내 편지 알고 있었어? 정숙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지. 내가 그 편지 쓰던 날 밤 나한테 와서 밤새 썼다 지웠다 끙끙대던 거 내가 모를까봐? 그럼 너도 진우 씨가 그 편지를 못 받았다는 거 알아? 강태수 그 사람이 훔쳐간 걸까?
순심은 다급하게 매달렸어요. 어젯밤의 의심이 풀리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정숙은 순심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팔짱을 꼈습니다. 박순심, 너 아직도 걔 못 잊었니? 촌스럽게. 정신 차려. 그놈이 편지를 못 받긴 왜 못 받아? 뭐라고? 내가 그 편지 잃어버렸다고 울고불고 하던 날 내가 우체통 앞에서 봤어. 강태수가 그거 들고 있는 거. 그럼 태수가, 아니, 강태수가 그걸 찢어버리려던 걸 내가 빼앗아서 대신 붙여줬어. 김진우 서울 주소로. 똑똑히. 순심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정수기가 붙였던 거죠. 그런데 왜 반송이 되어 돌아왔을까요? 순심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진우 씨는 받은 적이 없대. 그리고 그날 약속 장소에도 나왔었대. 해질 때까지. 순심이 변명하듯 말하자 정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픽.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정숙은 순심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아주 차갑고도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 있죠. 내가 봤어. 똑똑히 내 두 눈으로. 뭘 봤는데. 그날 내가 정류장에서 걔 기다린다고 멍청하게 서 있던 바로 그날. 나 엄마 심부름으로 읍내 갔다가 기차역에서 봤다니까. 김진우. 걔 웬 곱상하게 생긴 여자의 손 꼭 잡고 좋다고 웃으면서 서울 가는 기차 타는 거. 내가 똑똑히 봤어.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순심은 귀를 의심했죠. 거짓말. 그럴 리가. 아니야. 진우 씨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긴. 그러게 내가 걔 만나지 말랬잖아. 너는 예나 지금이나 순진에 빠져서 탈이야. 그놈은 널 기다린 게 아니라 다른 여자랑 도망간 거라고. 정숙은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그 편지 60년 만에 반송? 웃기지 말라 그래. 답장이 없던 게 아니라 내가 싫어서 안 한 거겠지. 괜히 60년 만에 나타난 놈한테 또 속지 마, 순심아. 난 간다. 딸랑. 정숙은 차갑게 돌아섰고 꽃방에는 매정한 종소리만 남았습니다. 순심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진우의 기다렸다는 애절한 눈빛과 정숙의 봤다는 차가운 확신. 60년 전 진실이 두 조각으로 쪼개진 채 순심의 세상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정숙이 차갑게 돌아서고 꽃방의 매정한 종소리만 땡그랑 하고 남았습니다. 박순심은 그 자리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어요. 일어나 꽃에 물을 줄 기운조차 없는 셈이었죠. 김진우가 웬 곱상하게 생긴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서울 가는 기차를 탔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60년 전 그날 자신이 버스 정류장에서 첫 차부터 막차까지 바보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그는 다른 여자와 웃으며 떠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진우 씨가 했던 그 애절한 말은 다 뭐였을까요? 내가 널 기다렸어, 순심아. 그 편지 받은 적 없어. 그 모든 게 60년 만에 돌아와 늙은 자신을 또 한 번 속이려 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을까요? 순심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진우 씨의 그 눈빛은, 그 인자하고 따뜻한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숙이는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했는걸요. 순심은 뭐가 진실인지, 누굴 믿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넋을 놓고 앉아 있는데 밖에서부터 요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점심은 먹었어? 딸 오복자가 점심 장사로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어 들른 모양이었죠. 쾅! 문이 열리고 후드 집업 차림의 복자가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엄마, 또 그 꼴로 앉아있네. 내가 밥 챙겨 먹으랬지. 사람 환장하게 하네, 진짜. 복자는 잔소리를 쏟아내려다 엄마의 퀭한 얼굴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이 왜 반쪽이 됐어? 순심은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꽃이 좀 시들어서. 복자는 그런 엄마의 속을 빤히 꿰뚫어 보는 딸이었죠. 꽃이 시든 게 아니라 엄마가 시들었구먼. 뭔 일인데 그래? 혹시 또 그 사진관 영감탱이 때문에 그래? 내가 그 인간 조심하랬지. 순심은 딸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60년 만에 문정숙이 찾아왔던 일, 그리고 정숙이가 60년 전 기차역에서 봤다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전부 다 말이에요. 복자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더니 순심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막 하고 불같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그 영감탱이가 다른 계집애랑 도망을 쳤다고? 그걸 정숙 이모님이 봤다고? 복자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기세였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60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 웃기지 말라 그래. 이거 완전 꽃할배 사기꾼 아니야. 우리 엄마 순진한 거 알고 또 등 쳐먹으려고. 순심이 딸을 말렸습니다. 복자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오해야, 오해일 거야. 오해는 무슨 놈의 오해야. 복자는 이미 눈이 뒤집힌 것 같았어요. 엄마는 아직도 그 인간이 믿어져? 60년을 속고도 또 속으려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서 그 영감탱이 정체를 아주 만천하에 다 밝혀버릴 테니까. 감히 누굴 속여. 복자야. 안 돼. 가지마. 순심이 말릴 틈도 없이 복자는 성난 황소처럼 꽃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곤 곧장 길 건너 추억사진관으로 쳐들어갔죠. 딸랑 문이 부서져라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사진관 안에서는 김진우가 손녀 김유나와 함께 낡은 흑백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유나는 맑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우와 할아버지, 이 사진 정말 멋지다. 할아버지 젊었을 때 꼭 영화배우 같았네. 진우는 손녀의 칭찬에 허허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영감님, 당신 사람 잘못 봤어. 오복자가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사진관에 들이닥쳤습니다. 진우와 유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죠.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복자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복자는 다짜고짜 진우의 코앞까지 다가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지금 나한테 그걸 몰라서 물어? 이 사기꾼아. 사기꾼이라니요. 진우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손녀 유나가 참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순수하고 해맑은 얼굴이었지만 제 할아버지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죠. 아줌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누구더러 사기꾼이래요. 복자가 유나를 쏘아붙였습니다.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넌 빠져. 내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무슨 짓을 했는데요? 유나도 지지 않고 두 팔을 벌려 할아버지를 막아섰습니다. 복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아? 무슨 짓? 똑똑히 들어. 내 할아버지 60년 전에 우리 엄마랑 결혼하자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약속 당일날 다른 계집애 손잡고 서울로 야반도주했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60년 만에 나타나서
우리 엄마한테 또 사기를 치려고 해. 이 나쁜 영감탱이야. 진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내가 기다렸습니다. 닥쳐. 복자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정숙 이모님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60년 동안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당신 기다리다가 평생을. 유나가 울먹이며 맞섰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에요. 아줌마가 뭘 안다고 우리 할아버지를 욕해요. 우리 할아버지도 60년 동안 그 편지 못 받고 할머니 기다렸단 말이에요. 뭐? 편지? 그깟 편지 핑계대지 마. 내 할아버지가 답장 안 한 거겠지. 우리 엄마가 싫어서. 두 여자의 목소리가 사진관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복자와 유나는 금방이라도 머리채를 잡을 것처럼 험악하게 맞붙었죠. 이 사기꾼 영감, 우리 할아버지한테 사과하세요. 소란을 듣고 달려온 순심이 사진관 문 앞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복자야, 유나야, 그만, 제발 그만들 해라. 순심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 싸우던 두 사람이 멈칫했습니다. 복자가 울면서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맞지. 저 영감탱이 한마디도 못하잖아.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야. 엄마, 제발 정신 차려. 저 인간한테 또 속으면 안 돼. 유나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순심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제발, 우리 할아버지 말 좀 믿어주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아니에요. 모든 시선이 순심에게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깊은 상처와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6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발 내 말을 믿어달라고, 난 정말 아니다라고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죠. 순심은 진우의 그 애처로운 눈빛을 마주 보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 그의 손을 잡고 싶었어요.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말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옆에서 울고 있는 딸 복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60년 전 차갑게 봤다고 말하던 단짝 친구 정숙의 목소리가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다른 여자의 손 꼭 잡고 좋다고 웃으면서. 순심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녀는 진우를 바라보며 아주 차갑고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 씨. 진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발, 우리 복자 말대로 나 좀 그만 흔들어 주세요. 그것은 거절이었습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첫사랑에 대한 가장 아픈 거절이었죠. 순심은 진우의 무너지는 얼굴을 차마 더 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다신 나 찾아오지 말아요. 순심은 딸 복자의 팔을 붙들고 비틀거리며 사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진우는 부서진 사진기처럼 60년의 추억이 산산조각난 그 자리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순심이 그렇게 차갑게 돌아서던 순간 김진우의 세상도 60년 만에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다신 나 찾아오지 말아요. 그 한마디가 60년 전 정류장에서 해가 지도록 그녀를 기다렸던 그날의 절망보다 어쩌면 더 아프게 가슴을 후벼 팠는지도 모릅니다. 사진관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오복자는 매정하게 돌아선 엄마를 부축하며 나갔고 씩씩대던 유나는 할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김진우는 그 인자하고 따뜻하던 노신사는 부서진 흑백 사진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이 유난히 더 하얗게 보였고
깊은 눈매에는 60년의 세월을 통째로 부정당한 그런 깊은 슬픔과 절망이 고여 있었죠. 사기꾼, 야반도주, 그 험한 말들이 늙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유나가 걱정스레 할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우는 그저 허하고 바람 빠진 웃음을 지을 뿐이었어요. 괜찮다. 괜찮고 말고. 그는 손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마르고 떨려 나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사진관 안쪽 의자에 주저앉았죠. 내가 기다렸는데, 내가 다른 여자라니, 오해인데.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첫사랑에게 저렇게 모진 말을 듣고도 그저 오해라고만 중얼거리는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안쓰러웠죠. 아니, 안쓰러운 걸 넘어 이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오해가 아니잖아요. 저 아줌마랑 할머니는 왜 할아버지 말을 하나도 안 들어줘요. 증거도 없이 그냥 60년 전 친구가 봤다고 하니까 그걸 믿어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유나는 맑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꼭 증명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 할아버지가 기다렸다는 거, 내가 꼭 밝혀낼 거야. 진우는 그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다. 유나야. 늙은이 일이란 게 다 그런 게지. 세월이 오해를 만들고 그 오해가 다시 세월이 되면 이젠 풀 수도 없는 게야. 그만두자. 싫어요. 유나는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서 포기하면 할아버지는 평생 저 할머니한테 다른 여자랑 도망친 나쁜 놈으로 기억될 거예요. 난 그거 절대 못 봐요. 그날 밤 진우는 식사도 거른 채 사진관 의자에 멍하니 앉아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방 안으로 들어와 결심을 굳혔죠. 증거가 필요해. 할아버지가 60년 전에 뭘 했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라도 찾아야 해. 유나는 서울에서 이사 올 때 미처 다 풀지 못했던 낡은 짐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한 상자였죠. 낡은 옷가지들, 손때 묻은 연장들, 그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유나의 손에 묵직한 나무 상자 하나가 잡혔습니다. 자물쇠로 잠겨 있지는 않았지만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낡은 나무 괴짝이었죠. 이건 할머니 유품 상자. 유나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유나에겐 증조할머니가 되는 분이 아끼던 물건들을 모아둔 상자였습니다. 진우가 참아 버리지 못하고 이사할 때마다 들고 다녔던 것이죠. 여기에 혹시.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낡은 걸쇠를 풀었습니다. 끽 하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죠. 안에는 빛바랜 비녀, 낡은 놀이개, 그리고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작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누렇게 바랜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유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건 진우의 어머니가 썼던 낡은 일기장이었죠. 유나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삭! 종이가 부서질 듯 조심스러웠어요. 60년 전 날짜를 찾기 위해 유나는 숨을 죽이고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날 진우가 순심을 만나기로 했던 바로 그날의 며칠 전 날짜였습니다. 일기장에는 희미한 잉크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은 순심이 엄마라는 사람이 가게로 찾아왔다. 유나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 부인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불며 빌었다. 제발 우리 아들 진우 좀 서울로 떠나게 해달라고. 자기 딸 순심이가 진우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헛꿈만 꾸고 산다고. 가난한 꽃집 딸이랑 사진관 하는 아들이랑은 경우가 다르지 않느냐고. 제발, 제발 우리 진우 좀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다.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기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 부인의 눈물이 하도 절박하여 나도 어미 된 마음에 우리 진우의 앞날을 위해 모질게 마음을 먹었다. 진우에게는 서울 큰아버지 댁에 가서 기술을 더 배우라고 다음 주에 당장 떠나라고 호통을 쳤다. 세상에, 유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진우는, 할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엄마들, 부모님 세대가 두 사람을 모질게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유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됐어. 이 일기장만 있으면 순심 할머니도 그 딸 복자 아줌마도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알게 될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유나의 머릿속에 새로운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일기장은 벅찬 기쁨과 함께 또 다른 미스터리를 안겨주었죠. 유나는 낡은 일기장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부모님들이 두 분을 갈라놓은 건 알겠어. 그녀의 맑은 눈이 다시 혼란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편지는, 순심 할머니가 쓴 그 편지는 대체 누가 훔친 거야? 그리고 왜 그걸 6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오자마자 보낸 걸까? 그 낡은 일기장 한 권이 6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연 셈이었죠. 김진우와 손녀 유나는 그날 밤 돌아가신 어머니의 일기장을 붙들고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진우는 다른 여자와 도망간 파렴치한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 어머니의 그릇된 모정 앞에 억울하게 희생된 또 한 명의 피해자였을 뿐이죠. 유나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됐어요. 이 일기장만 있으면 순심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믿어주실 거예요.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순심이 어머님이 나를 그렇게. 그는 순심을 원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60년 전 자기 딸의 장래를 걱정했던 그 절박한 어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단호했죠. 아니에요, 할아버지. 순심 할머니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문정숙 할머니, 그분은 왜 다른 여자랑 기차 타는 걸 봤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그것도 밝혀내야죠. 유나의 말에 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의 반대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문정숙의 거짓 증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독침처럼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 60년 묵은 편지는 대체 누가, 왜 지금 보냈는지도요. 다음 날 김진우는 낡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유나와 함께 순심이네 꽃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순심이만 만나선 안 될 일이었어요. 유나가 아침 일찍 문정숙이 묵고 있는 동네 여관으로 달려가 팔을 잡아끌다시피 모시고 온 참이었습니다. 딸랑, 꽃방 문이 열리고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순심과 진우, 그리고 거짓 증언을 했던 정숙과 진실의 열쇠를 쥔 유나까지요. 순심은 이 갑작스러운 만남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진우 씨, 내가 어제는. 정숙은 여전히 차갑고 세련된 은발 단발머리를 한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김진우 씨, 나한테 또 무슨 볼일이죠? 내가 본 건 사실이니까. 진우는 정숙의 그 당당한 거짓말에 화를 내는 대신
품에서 낡은 일기장 한 권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삭, 삭. 종이 넘기는 소리가 꽃방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죠. 정숙 씨, 당신은 내가 60년 전 그날 다른 여자와 서울 가는 기차를 탔다고 했지요. 그렇다니까요. 그럴 리가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날 순심이를 만날 약속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우는 일기장에 누렇게 바른 페이지를 펼쳐 순심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60년 전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일기장입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그날의 기록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순심이 엄마라는 사람이 가게로 찾아왔다.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불며 빌었다. 제발 우리 아들 진우 좀 서울로 떠나게 해달라고. 자기 딸 순심이 장래 망친다고. 순심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진우 씨 어머님을 찾아가서. 진우가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질게 마음을 먹고 진우에게 당장 서울로 떠나라 호통을 쳤다. 나는 순심아. 다른 여자랑 도망간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 너한테 작별 인사도 못하고 도망치듯 서울로 쫓겨났던 거야. 순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60년 동안 그저 진우가 자신을 버렸다고만 그렇게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였다니요. 그때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방금 전까지도 꼿꼿하게 서 있던 문정숙에게로 향했습니다. 정숙의 차갑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련됐던 그 눈매가 지진이라도 난 듯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60년간 쌓아 올린 지성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정숙 씨, 당신은 왜 나를 봤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까? 왜 순심이를 60년이나 속여야 했어요? 정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더니 이내 참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흐흑. 그 차갑고 도도하던 도시 할머니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한 거예요. 정수가 왜 그래? 말을 해봐. 순심이 놀라 정숙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숙은 울음에 잠긴 목소리로 60년 묵은 비밀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순심아, 미안해. 내가 다 거짓말했어. 뭐라고? 그날 내가 편지 잃어버렸다고 울던 날 내가 우체통 앞에서 강태수가 그거 쥐고 있는 거 봤어. 순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수가? 내가 태수한테서 그 편지를 빼앗았어. 너한테 붙여준다고. 정숙은 울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붙이러 가려는데 너희 어머님이 날 찾아오셨어. 흑. 우리 엄마가 너한테도 너희 어머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이 편지만 내가 맡아달라고. 순심이 장래 망치는 연애 편지라고. 제발 붙이지 말아달라고. 나한테 빌었어. 순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정숙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순심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정말 너를 위한다고 생각했어. 너희 엄마 말대로 진우 씨가 널 망칠까봐. 그리고 사실은 정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진우 씨가 좋았어. 순심아, 내가 매일 진우 씨 얘기만 할 때마다 나는
나는 내가 너무 부럽고 미웠어. 그래서 진우 씨가 다른 여자랑 도망갔다고 내가 거짓말을 한 거야.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범인은 강태수도 진우도 아니었습니다. 60년 전 딸을 위했던 어머니의 모정과 그 모정을 방패 삼아 친구를 질투했던 친구의 이기심이 이 모든 비극을 만든 것이었죠. 순심은 그저 멍하니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도 유나도 차마 입을 열지 못했죠. 한참을 울던 정숙이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순심의 손을 잡았죠. 순심아, 내가 왜 60년 만에 이실 찍고 하는 줄 알아? 순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받았어. 꽃방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석 달이래. 길어야 넉 달. 정숙은 허망하게 웃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 빚은 갚아야 할 것 같아서 60년 동안 너한테 지은 이 죄 용서받아야 할 것 같아서. 정숙이 순심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그 편지 60년 만에 너한테 반송된 거 그거 내가 보낸 거야, 순심아. 내가 죽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 내가 보낸 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순시민의 꽃방 안의 공기는 그 순간 얼어붙은 것만 같았어요. 내가 보낸 거야. 시한부 판정받았어. 문정숙이 토해낸 그 끔찍한 고백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죠. 순심도 진우도 유나도 그저 울고 있는 정숙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60년이었어요. 60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이 고작 이 몇 마디 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순심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 그건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부탁을 방패 삼아 60년간 자신을 속여온, 지금은 죽어간다며 우는 단 하나뿐인 친구 정숙이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어머니를 붙잡고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친구의 멱살을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이 기가 막힌 운명 앞에서 순심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물만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60년 전 아무것도 모르고 기차역으로 향했던 20살의 진우가 너무나 불쌍했고 60년간 죄책감에 시달리다 이제야 고백하는 정숙이가 가여웠으며 그리고 그 모든 것도 모른 채 그저 진우를 원망하며 살아온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처량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심아, 나 정말 죽을 죄를 졌어. 너를 볼 면목이 없다. 그때였어요. 순심은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만큼이나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주름진 그 손으로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는 정숙의 손을, 그 차가운 손을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정숙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순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이 기막힌 운명을 그저 받아들인다는 듯 깊고 슬픈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죠. 순심아, 너 나 용서하는 거야? 날 미워하지 않아? 순심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미워할 힘도 원망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순심은 겨우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됐다. 정수가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젠 다 됐다. 그 순간 정숙은 억눌렀던 모든 것이 터져나온 듯
순심의 손을 붙잡고 아이고 순심아 하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60년의 응어리가 권선징악이 아닌 따뜻한 용서로 풀려나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진우는 그 광경을 60년을 도둑맞은 그 역시도 그저 눈을 감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엄마, 이게 또 무슨 소리야? 가게 밖에서 이 요란한 울음소리를 들은 딸 오복자가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식당에서 또다시 뛰쳐들어온 거예요. 아니, 이 할망구는 또 왜 이래? 엄마, 또 이 할망구가 엄마 울렸어? 내가 가만 안 둬. 복자는 며칠 전 진우 씨에게 삿대질하던 그 기세로 당장이라도 정숙에게 달려들 것처럼 삿대질을 했습니다. 복자야. 순심이 딸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죠. 엄마, 앉아라. 너도 다 들어야겠다. 복자는 엄마의 그 서늘한 표정에 눌려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심은 울고 있는 정숙의 손을 놓지 않은 채 60년 전의 진실을,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부탁부터 정숙의 거짓말, 그리고 진우가 도망친 게 아니라 쫓겨났다는 그 모든 이야기를 딸 복자에게 차분히 전부 다 들려주었습니다. 복자의 표정은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하는 의심이었다가 이내 설마? 하는 혼란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무슨 짓을 하는 새하얀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복자는 자기가 며칠 전 이 사진관에서 진우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떠올렸습니다. 사기꾼, 영감탱이, 다른 계집애랑 도망친 주제에 그 모든 모진 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는 것을 복자는 깨달아 버린 겁니다. 복자의 덜덜 떨리는 시선이 방 한쪽에서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김진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그저 복자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원망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 모든 걸 알았느냐는 듯한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복자는 입술을 파르르 떨더니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털썩 억척스럽고 목소리 크던 그 오복자가 김진우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 씨, 복자 씨. 진우와 순심이 동시에 놀라 소리쳤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려 온몸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이고,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흑흑. 복자야, 일어나. 순심이 딸을 일으키려 했지만 복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엄마만 생각하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가슴에 제가 대못을 박았어요. 용서하지 마세요. 아저씨, 저를 아주 혼내주세요. 아이고, 어떡해. 그때였습니다. 김진우가, 그 인자한 노신사가 천천히 복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쭈그려 앉아 바닥에 엎드려 우는 복자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복자 씨, 일어나요. 아저씨, 흑, 내가 다 압니다. 자식된 도리로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걸 내가 왜 모르겠소. 그 마음 나도 다 압니다. 진우는 딸을 일으키듯 복자의 팔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순심이한테 당신 같은 딸이 있어서 60년을 버틴 게요. 그러니 고개 들어요. 나는 괜찮습니다. 복자는 진우의 그 따뜻한 말에 그만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애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순심은 울고 있는 딸과
그런 딸을 달래는 진우, 그리고 자기 손을 잡고 울고 있는 친구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60년. 참으로 길고도 억울했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오해와 원망이 오늘 이 눈물과 함께 전부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60년의 세월이 남긴 상처와 오해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풋풋한 설렘이 아니라 먼저 떠난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억척같이 살아온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박순심과 김진우는 이제야 비로소 60년 전 첫사랑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편안하게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60년 묵은 비밀이 터져나온 자리는 허탈함 대신 이상하게도 편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박순심은 꽃집 문을 활짝 열고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짹짹, 짹짹. 새소리가 유난히 청아하게 들리는 아침이었습니다. 문정숙은 새벽 첫 차로 서울 딸네 집으로 떠났습니다. 순심아, 나중에라도 너 보고 싶으면 또 올게. 담담하게 말했지만 돌아서는 정숙의 어깨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순심은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오래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용서란 어쩌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바라봐주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저쪽에서 김진우가 추억사진관의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커덩, 덜컹. 묵직한 쇠 부딪히는 소리에 순심은 애써 그쪽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것을 어떡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동네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 사장, 김 사장, 두 양반 다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 동네 터줏대감 최배달이 큼직한 자전거를 끌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순심과 진우를 번갈아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어이, 김진우, 자네 오늘 뭐하나? 할 일 없으면 나랑 장터나 가지. 아주 끝내주는 데가 있어. 진우가 멋쩍게 웃으며 순심의 꽃집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글쎄요, 사진 정리나 좀 할까 하는데 아직 뜯지도 못한 짐이 많아서요. 최배달은 답답하다는 듯 제 이마를 칩니다. A씨, 답답하긴. 순심이, 너도 같이 가. 오늘 마침 5일장이잖아. 가서 내가 국밥 한 그릇 시원하게 쏠 테니까. 얼른 나와, 얼른. 순심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나는 무슨. 꽃도 봐야 하고. 그리고 복자가 알면 또 한 소리 할 텐데. 최배달이 가슴을 탕탕 쳤습니다. 오복자? 걘 내가 알아서 해. 오늘 장날이라 식당 재료 떼러 새벽같이 읍내 나갔어. 저녁에나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얼른 나와. 60년 만에 친구 만났는데 장터 구경도 한번 못 시켜주나. 최배달은 거의 반강제로 순심의 팔을 끌다시피 했습니다. 아이고, 배달씨, 옷이라도 갈아입고. 뭘 갈아입어. 지금이 제일 예쁘구먼. 그렇게 세 사람은 최배달의 낡은 트럭 짐칸에 나란히 올라탔습니다. 덜컹, 덜컹. 60년 만에 첫 데이트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정겹고 시끌벅적한 길이었습니다. 쿵짝쿵짝, 쿵짜작, 쿵짝. 장터 입구에서는 엿장수 가위 소리가 요란했고 골라골라. 싸다 싸. 오늘만 이 가격. 여기저기서 목청껏 외치는 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최배달이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이야,
사람 사는 것 같네. 자, 저기 뻥튀기부터 하나 사자. 옛날 생각나네. 진우야, 순심이가 저런 거 좋아했잖아. 맞지? 진우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순심을 보며 그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랬나? 하. 순심 씨, 뻥튀기 좋아하십니까? 순심은 소녀처럼 뺨을 붉혔습니다. 어머, 배달 씨는 옛날 얘긴 해서 뭐해요? 다 늙어서. 그래도 저 옥수수 뻥튀기는 고소하니 좋네요. 세 사람은 뻥튀기 한 봉지를 나눠 들고 장터를 걸었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날 때 진우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닥, 바닥. 싱싱한 고등어 몇 마리가 좌판 위에서 펄떡이고 있었습니다. 순심 씨, 혹시 고등어 좋아하십니까? 순심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등어요? 좋아하긴 하는데 왜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생전에 고등어 조림을 참 잘했습니다. 손맛이 아주 좋았어요. 나도 어깨너머로 배워서 곧잘 흉내는 내는데 영 그 맛이 안 나더군요. 즉,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순심도 근처 평상에 앉아 뻥튀기를 오물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 영감도 그랬어요. 내가 끓인 청국장 아니면 밥을 안 먹겠다고 어찌나 고집을 부리던지. 끙끙. 아휴, 밥상 차릴 때마다 얄미워 죽겠더니만 가고 나니까 그 투정이 제일 그립네. 사람이 참 간사하지요. 두 사람은 60년 전 첫사랑의 설렘이 아닌 배우자를 먼저 보낸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서로의 주름진 세월을 그제야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 배달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국밥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자, 그만두라고. 이리 와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합시다. 여기 순대국밥이 기가 막혀요. 이모님, 여기 국밥 3그릇, 막걸리도 한 주전자 주쇼. 뜨끈한 김이 펄펄 나는 국밥이 3그릇 놓였습니다. 후후. 순심은 깍두기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 와, 맛있네요. 시장이 반찬인가. 최 배달이 막걸리를 한 사발 들이켜고 물었습니다. 근데 진우야, 너는 왜 다시 여기로 돌아온 거냐? 서울에 자식들도 다 있다며. 손녀딸까지 데리고. 숟가락을 잠시 멈춘 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식들 다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집사람 먼저 보내고 나니 문득 여기가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떠나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이 어찌 됐을까? 순심 씨는 잘 살고 있을까? 그냥 다 궁금했습니다. 돌아와 보니 다 그대로인데 우리만 늙었네요. 순심은 말없이 국물만 떠먹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끈해졌습니다. 진우가 순심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순심 씨, 따님 복자 씨 말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억척스럽고 야무지고 어떻게 저렇게 잘 키워내셨습니까? 순심이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억척은 무슨. 제 아빠 일찍 가고 나 하나 보고 사느라 성질만 버렸지. 속은 또 누구보다 여린애예요. 지난번에 진우 씨한테 못되게 군 것도 다 이 늙은 어미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너무 미워 마세요. 네. 진우가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다 압니다. 우리 손녀 유나도 그렇습니다. 부모 이혼하고 내가 걷어 키웠는데 할아버지 속 썩일까봐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즉, 자식들 보면 고맙다가도 짠하고 다 그렇지요. 세 사람은 사랑 타령 대신 자식들 걱정과 살아온 세월의 고단함을 안주 삼아 막걸리 한 잔을 털어 넣었습니다. 캬, 좋다.
최배달의 호탕한 목소리가 국밥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꽃집 앞에 내린 순심은 진우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구경도 잘했고요. 배달 씨도 고마워요. 진우가 순심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순심 씨,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순심이 긴장한 듯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관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60년 전 이 동네 흑백 사진들이 많은데 혹시 순심 씨가 아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서요. 혼자 하려니 영 적적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데이트 신청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친구에게 건네는 편안하고 담백한 부탁이었습니다. 순심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내일 오전에 잠깐 들를게요. 대신 점심은 복자네 식당에서 내가 살게요. 우리 복자 음식 솜씨도 아주 좋아요. 두 사람은 60년 전 못다한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대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가장 좋은 동네 친구가 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노을이 두 사람의 희끗한 머리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김진우의 추억 사진관은 금세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되어갔습니다. 60년 전 흑백 사진 속에서 잊고 지냈던 이웃의 결혼식 사진을 발견하기도 하고 지금은 사라진 읍내 풍경을 보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진관이라는 이름처럼 이곳은 단순히 현재를 기록하는 곳이 아니라 잊혔던 과거의 기억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박순심은 다음 날 오전에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와, 진우 씨, 정말 꼼꼼하게도 모아두셨네요. 이 앨범들 좀 보세요. 순심은 먼지 쌓인 앨범을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앨범 속에는 60년 전 두 사람이 함께 다녔던 국민학교의 빛바랜 졸업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머나, 저기 봐요, 진우 씨. 저기 배달 씨도 있네. 그때도 참 까불까불했네요. 진우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게요. 순심 씨는 저기 있군요. 그때도 참 고왔습니다. 진우의 말에 순심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앨범을 정리하며 까맣게 잊고 지냈던 60년 전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데 사진관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덜컹, 어이, 김 사장, 사진 하나 박으러 왔는데 좀 찍어주쇼. 술이 거나하게 취한 강태수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스튜디오로 들어섰고 그곳에 순심이 있는 것을 보고는 픽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눈치가 없었네. 두 분 오붓한 시간을 내가 방해한 모양이구먼. 순심이 당황해서 일어섰습니다. 태수 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강태수가 삿대질을 했습니다. 술이 문제야? 내가 내 돈 내고 사진 찍겠다는데 그게 문제냐고. 김진우, 당신 사진사라며. 내 사진이나 한 장 박아줘. 아주 멋지게. 영정 사진으로 쓰게. 그는 의자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으며 넥타이를 비틀어 풀었습니다. 진우는 화를 내는 대신 묵묵히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찍어드리지요. 대신 이왕 찍으시는 거 자세는 좀 바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정 사진이라면서요. 진우의 담담한 태도에 오히려 강태수가 더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주섬주섬 옷매무새를 만졌습니다. 진우가 조명을 맞추고 카메라 렌즈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한결같으십니다. 겉은 툴툴대도
속은 참 외로워 보입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강태수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흑, 내가 뭘 안다고. 젠장.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냥 순심히 내가 좋았어. 근데 너는 맨날 저놈. 아니, 저 양반 얘기만 하고 60년이 지났는데도 둘이 저러고 있으니 내가 너무 초라하잖아. 으엉엉. 아무도 그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순심은 그저 말없이 휴지를 건넸고 진우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태수는 코를 팽 풀고 퉁명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에이 젠장. 술김에 추태를 보였네. 사진값은 얼마요? 진우가 인화된 사진을 건넸습니다. 사진값은 됐습니다. 대신 나중에 맨정신에 다시 한번 오십시오. 그때는 정말 멋진 영정사진 공짜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친구 좋다는 게 뭡니까? 태수는 사진을 받아들고 그 안에 찍힌 눈물범벅이 된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했다. 진우야. 그는 그렇게 도망치듯 사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사진관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순심이 문정숙의 팔짱을 꼭 끼고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떠났던 정숙은 며칠 만에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해 보였습니다. 진우 씨, 나왔어요. 정숙이 먼저 맑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진우도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숙 씨. 몸은 좀 어떠십니까? 뭐, 그럭저럭 버틸만해요. 오늘은 진우 씨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순심이 정숙을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히며 말했습니다. 진우 씨, 우리 정숙이 사진 한 장만 곱게 찍어줘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모습으로. 그것은 영정 사진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진관 안의 공기가 순간 경건해졌습니다. 60년 전 진우에게 갔어야 할 편지를 가로챘던 문정숙. 그리고 그 편지의 주인이었던 김진우. 이제 한 사람은 생의 마지막을 기록하기 위해 앉아있고 한 사람은 그 마지막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진우는 렌즈를 통해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처럼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낸 한 늙은 친구의 모습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고개 살짝만 왼쪽으로 돌려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저기 멀리 제일 좋았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편안하게. 정숙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더없이 맑고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찰칵. 60년의 세월을 가로지르는 셔터 소리가 사진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심은 눈물을 애써 참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잘 나왔네요. 참 곱다, 정숙아. 사진을 확인한 순심의 말에 정숙이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정말? 그럼 나도 이제 두렵지 않겠네. 그 말이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진우가 카메라에 타이머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모인 거 우리 셋이 같이 한 장 찍읍시다. 60년 만인데 기념이 될 만한 사진 한 장은 있어야지요. 진우는 카메라를 맞춰놓고 쟁걸음으로 달려와 앉아있는 정숙의 한쪽 편에 서고 순심은 반대편에 섰습니다. 찰칵, 찰칵,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은발에 세련된 단발머리를 한 정숙과 소녀처럼 웃는 파마머리의 순심, 그리고
그 둘을 인자하게 바라보는 진우의 모습이 마치 오랜 친구들처럼 다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60년의 오해와 질투, 기다림이 모두 한 장의 사진 속에 녹아내리는 그런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60년의 오해를 풀고 사랑이 아닌 가장 귀한 친구가 되기로 맹세한 두 노인의 가장 순수하고 감동적인 서약의 순간을 포착한다. 화려한 부케가 아닌 소박한 들꽃을 건네는 행동을 통해 황혼의 우정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그 모든 오해와 용서의 시간이 흐르고 동네에는 다시 따뜻한 가을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우의 손녀, 맑고 순수하던 김윤아가 어느 날 몰래 오복자와 최배달을 복잔의 식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윤아의 맑은 눈이 유독 반짝였습니다. 저기 두 분, 우리 할아버지랑 순심 할머니요. 두 분 60년 만에 겨우 만나셨는데 이대로 그냥 동네 친구로만 지내시는 거 너무 아쉽지 않으세요? 복자가 냅킨으로 테이블을 닦아내던 손을 멈추고 팔짱을 꼈습니다. 아이고, 윤아 아가씨. 내 말이 그 말이요. 우리 엄마 그 고운 얼굴에 그늘졌던 거 생각하면 내가 속이 터져서 저 양반 진우 아저씨도 오죽했겠냐고. 뭔가를 좀 해드려야 하는데 영감탱이들이 쑥스러움은 많아가지고 그때 막걸리 잔을 비우던 최배달이 쾅 소리가 나게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해드리고 말고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했지. 이름하여 황금빛 리마인드 웨딩. 어때? 기가 막히지? 복자가 눈을 흘겼습니다. 아이고, 촌스러워라. 무슨 웨딩은 웨딩이야. 남사스럽게. 두 분 다 자식들 다 키우고 먼저 보낸 배우자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지. 윤아가 손뼉을 쳤습니다. 아, 아니요. 배달 아저씨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꼭 결혼식이 아니면 되죠. 황금빛 우정서약식은 어때요? 우정서약식? 복자와 배달의 눈이 동시에 동그래졌습니다. 지난 60년의 엇갈린 세월은 있고 남은 인생은 가장 좋은 친구로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시라고. 우리 동네 사람들 전부 모아서 축하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세 사람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는 아침부터 괜스레 들썩였습니다. 복자는 식당 재료를 아낌없이 꺼내 잔치 음식을 준비했고 배달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리며 순시민의 꽃방 앞으로 모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윤아는 사진관에서 가장 큰 카메라를 들고 와 구도를 잡았습니다. 정작 주인공인 순심과 진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리둥절했습니다. 복자가 억지로 순심의 손을 끌고 꽃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만 제발 내 말 좀 들어. 이것 좀 입어봐, 얼른. 복자가 내민 것은 순심이 평생 아껴두었던 가장 고운 빛깔의 연보라색 한복이었습니다. 아니, 복자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나 이런 거 안 입는다니까. 아, 시끄럽고. 입어. 끙끙. 순심은 딸의 등살에 못 이겨 한복을 받아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진우 역시 최배달의 성화에 못 이겨 가장 아끼는 하얀 셔츠에 단정한 니트 조끼를 껴입었습니다. 아니, 배달아. 도대체 무슨 일인데 나를 이렇게 꾸미는 건가? 영정 사진이라도 찍는 날이야? 허. 형씨는 그냥 가만히 있어. 오늘 6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날이니까. 잠시 후 꽃집 문이 열리고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순심이 부끄러운 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짧은 파마머리에 선한 눈매, 소녀처럼 발그레해진 두 볼. 진우는 그 모습을 보고 60년 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꽃집 앞마당에는 이미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순심과 진우가 어리둥절한 채 마당 중앙에 서자 최배달이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다들 바쁘신데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네에서 가장 귀한 두 분, 박순심 여사님과 김진우 선생님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순심과 진우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서로를 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최배달이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두 분 60년 전에 못다한 약속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약속 대신 남은 인생을 함께할 가장 좋은 동네 친구가 되겠다고 여기 모인 이웃들 앞에서 맹세하는 자리입니다. 자, 먼저 우리 진우 형 씨부터. 진우는 깊은 눈매로 순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망설이다.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순심아? 아니, 순심 씨. 60년 전에는 내가 꼭 지켜주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었지. 하지만 세월이 야속하게 흘러 우린 각자의 삶을 살았고 이젠 지켜야 할 자식들과 손주들이 생겼네. 진우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와서 60년 전 약속을 다시 할 수는 없겠지. 대신 이거 하나는 약속하겠네. 남은 인생 가장 좋은 동네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아플 때 제일 먼저 달려가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심심할 때 말동무가 되어주는 그런 친구 말일세. 받아주겠나? 순심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자도 유나도 심지어 강태수마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순심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진우 씨,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전 그 편지가 돌아왔을 때 나는 내 지난 세월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 편지는 내게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더 늦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온 것이었습니다. 순심은 진우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늙고 병들었지만 그래서 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든든한 친구가 됩시다. 고맙습니다, 진우 씨. 그때 유나가 준비한 부케를 들고 나오려는데 순심이 가만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아침 내내 가꾸던 화분에서 가장 예쁘게 핀 들꽃 몇 송이를 꺾어 한 다발을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장미나 백합이 아닌 작고 소박하지만 굳세게 피어난 보라색, 노란색 들꽃들이었습니다. 순심은 그 들꽃 다발을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자, 받아요. 진우 씨, 이건 내 마음입니다. 진우는 희끗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 소박한 들꽃 다발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60년 전에 엇갈린 연서가 아닌 60년 만에 진심이 담긴 우정의 꽃다발이었습니다. 찰칵, 찰칵. 유나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동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가을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참 어색하고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우정 서약식이었습니다. 황금빛 우정 서약식이라는 쑥스러우면서도 따뜻했던 그 소란스러운 잔치가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축하의 말을 건네며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이제 두 분이서 아주 깨가 쏟아지시겠네. 딸 오복자는 일부러 큰 소리로 너스레를 떨며 남은 잔치 음식을 바리바리 챙겨 들고서야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최배달은 진우의 어깨를 퍽 소리가 나게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진우 형씨,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자겠네. 순심이, 우리 순심이 잘 부탁하네. 그 말에 순심은 얼굴만 붉혔습니다.
배달 아저씨, 할아버지, 두 분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손녀 유나까지 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사진관으로 총총거리며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처럼 사람들이 쓸려나가고 순시민의 꽃방 앞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왁자지껄했던 열기가 가라앉자 서늘한 초저녁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감쌌습니다. 꽃집 앞 평상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기분 좋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60년의 세월을 돌아 비로소 두 사람만이 오롯이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진우였습니다. 그는 아까 순심에게서 건네받았던 그 소박한 들꽃 다발을 무릎 위에 고이 올려둔 채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심 씨, 오늘 참 고마웠습니다. 내 평생에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의 깊은 눈매가 따뜻한 노을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순심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우 씨, 내가 더 고맙지요. 60년 전 그 편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나는 아마 평생을 후회와 원망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죽은 우리 엄마도 저 세상으로 떠난 정숙이도 원망하면서 말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정숙은 며칠 전 순심과 진우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진우가 순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다 괜찮습니다. 순심 씨. 네, 괜찮지요. 이젠 정말 다 괜찮습니다. 순심은 그렇게 말하며 곱게 차려입은 한복 저고리 품속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60년 전에 그 빛바랜 편지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고 깨끗한 하얀색의 편지 봉투였습니다. 순심의 주름진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그녀는 그 하얀 편지를 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진우는 놀란 눈으로 편지와 순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60년 전에 그 편지가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다면 이 새로운 편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듯 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필체가 아닌 60년간 꽃을 만져온 순심의 단정하면서도 따뜻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마치 소리내어 읽으면 그 글자들이 날아가 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나지막이 하지만 또렷하게 그 글자들을 눈으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진우 씨, 60년 전 편지를 돌려받아 고마웠습니다. 거기까지 읽은 진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편지는 60년을 돌아 수신인을 찾지 못하고 내게로 다시 왔지요. 하지만 오늘 보낸 이 편지는 부디 반송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우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는 다음 문장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듯 그 한 문장이 유독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날씨 좋으면 같이 산책이나 합시다. 아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 흔한 사랑한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 날씨가 좋으면 같이 산책이나 하자는 소박하고도 담백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맨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좋은 친구 순심이가. 진우는 천천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맞은편의 순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심은 60년 전 그 소녀처럼 두 손을 모은 채 긴장된 표정으로 진우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인자하던 얼굴이 그 깊던 눈매가
활짝 풀어졌습니다. 허, 허. 그는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게 시작된 그 웃음소리는 이내 6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듯 아주 크고 환한 웃음이 되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되찾은 7살 소년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기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순심의 긴장된 얼굴도 비로소 환하게 풀어졌습니다. 왜 웃으세요? 별말도 아닌데. 그녀는 수줍게 말했지만 그 선한 눈매에는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닙니다. 별말이 아니라니요. 진우는 웃음을 거두고 편지를 소중하게 가슴품에 넣었습니다. 내 평생 받아본 편지 중에 가장 고맙고 가장 기쁜 편지입니다. 순심 씨. 진우가 평상 위에 놓인 순심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날씨가 좋으면, 아니, 날씨가 굳어도 좋습니다. 같이 산책 갑시다. 매일매일 같이 갑시다. 순심은 대답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마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60년 전 그들은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60년 후 그들은 거창한 약속 대신 내일의 산책을 기약합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편지는 엇갈린 운명의 미스터리였지만 60년 만에 새로 보낸 편지는 따뜻한 일장의 시작이었습니다. 따뜻한 황금빛 노을이 꽃집 앞 평상에 나란히 앉은 두 노신사의 희끗한 머리카락 위로, 그리고 마주 잡은 두 손 위로 더없이 따뜻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도 충만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황금빛 내 인생은 60년 만에 비로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